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식탁 있잖아요. 혹시 이 위에 놓인 음식의 미래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미래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나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음식들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이 음식들이 우리가 늘 생각하던 그런 방식, 그러니까 농장이나 목장에서 온 게 아니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가 굳이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할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이 엄청난 차이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소고기를 만들 때 나오는 온실가스 양이요. 식물성 대체육이랑 비교하면 와,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동안 사실 우리 식탁은 지구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계속 청구하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의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식품 혁명이 그 해결책을 딱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식단이 우리 지구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이걸 100으로 놓고 보면요, 와, 절반이 훌쩍 넘는 58%가 바로 동물성 제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소고기랑 양고기가 거의 주범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곧 축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온실가스만이 아닙니다. 가축을 키우려면 어마어마한 땅과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전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문제점은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새로운 식품혁명, 대체식품의 등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식품, 이게 정확히 뭘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 식물이나 세포 배양, 아니면 발효기술 같은 걸로 원래 우리가 알던 고기나 유제품의 맛과 식감을 거의 똑같이 만들어낸 식품,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더 이상 몇몇 스타트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슨, 네슬레, 켈로그, 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식품업계 공용들이잖아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새로운 주방안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식물성 대체육은 말 그대로 콩이나 밀 같은 식물에서 단백질을 뽑아서 만드는 거고요. 반면에 배양육은 좀 다릅니다. 이건 진짜 동물의 세포를 아주 조금 떼어내서 그걸 실험실에서 키워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셈이죠. 배양육, 이름만 들으면 뭔가 엄청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핵심 원리는 이 네 가지면 끝입니다. 먼저 동물한테서 세포, 일종의 씨앗을 얻어요. 그리고 이 세포한테 배양액이라는 영양 가득한 밥을 줍니다. 그 다음엔 생물 반응기라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지체라는 틀에 착 달라붙어서 근육 조직을 만들면 짜잔! 우리가 아는 그 고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왼쪽을 보세요. 실험실 패트리 접시 안에 있던 작은 세포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 이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가 되기까지, 와, 정말 과학이 우리 식탁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런데요. 단백질을 얻는 방법이 이것뿐일까요? 조금은, 아니 어쩌면 꽤 낯설 수도 있는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곤충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미럼인데요. 아마 겉모습만 보고는 선뜻 손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영양성분표를 딱 펼쳐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소고기 못지않은 미네랄과 비타민은 기본이고요. 훨씬 적은 땅과 물로 엄청난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건 뭐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런 대체 식품들이 우리 식탁의 주인공이 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꽤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특히 곤충 단백질의 경우에요. 가장 큰 허들은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식의 벽이죠. 실제로 사람들에게 왜 곤충을 안 먹냐고 물어봤더니 무려 35.7%가 거부감, 혐오감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맛이나 가격보다도 이 심리적인 장벽이 훨씬 높다는 거죠. 물론 이런 어려움은 비단 곤충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대체 식품이 안고 있는 숙제죠. 일단 진짜 고기랑 맛과 식감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이것도 정말 어렵고요. 아직은 가격도 좀 비싸죠. 이걸 낮추는 것도 큰 문제고. 특히 배양육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아직 부족해요. 거기다 각 나라 정부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까지 통과해야 하니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산업의 미래 가능성은 어떤지, 또 어떤 성장 동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전 속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13년에 세계 최초의 배양육 버거가 떡 나왔거든요. 그런데 불과 7년 뒤에 싱가포르에서는 이걸 상점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가 이거 먹어도 안전하다고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제도의 벽을 정말 빠르게 허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불과 10여 년들이 2035년이 되면요. 전 세계 육류 시장의 15%를 바로 이 대체 단백질이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15%. 이건 더 이상 그냥 신기한 틈새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식탁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막 미래 기술처럼 보이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거의 1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1931년에 무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는 닭가슴살 먹으려고 닭 한 마리를 다 키우는 멍청한 짓은 안 할 거다. 그냥 배양액에서 가슴살만 키우면 되지.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드디어 기술이 그 상상력을 따라잡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이 지금 농장의 풍경을, 실험실의 풍경을, 그리고 결국 우리 저녁 식탁의 풍경까지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미래 식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